2026년 현재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자원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몬까지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며 희소금속을 외교적 무기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부터 F-35 전투기의 난연제까지 첨단 산업의 숨통을 중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산 희소 금속 없이는 무기 생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고,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흔들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원 하나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급망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한국의 한 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재련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경영권 분쟁까지 터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왜 중국의 희토류 독점 앞에서 무력했던 걸까요? 둘째, 반도체도 아닌 재련기업 고려아연이 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자산이 되었을까요?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신호를 던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왜 자원 문제 앞에서 약자가 되었을까요? 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도 광물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네바다주의 리튬, 알래스카의 아연, 캘리포니아의 히토류까지 풍부한 자원이 땅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재련 과정은 엄청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유독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중금속 폐수가 흘러나오며 대기는 매연으로 뒤덮입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했고, 재련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공정을 중국으로 외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환경을 담보로 전 세계 재련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내몽골의 바오터우시는 히토류 재련으로 세계 공급의 70%를 장악했지만, 그 대가로 거대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 호수를 떠안았습니다. 간수성의 아연 재련소 주변 마을에서는 납중독 사례가 속출했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대 중반 중국은 전 세계 아연 재련의 50%, 갈륨 정제의 90% 이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값싸고 깨끗한 중국산 금속을 수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갈 히토류를 중국에서 받았고, 록히드 마틴은 F-35 부품용 게르마늄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환경은 지켜졌지만 공급망의 주도권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뒤늦게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광물이 있어도 이를 가공할 기술과 설비를 잃어버렸습니다. 30년간 재련 산업을 방치한 결과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관련 대학 과정도 사라졌습니다. 공장 설비는 녹슬어 가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칼을 만들 철은 있는데 대장간과 대장장이가 모두 사라진 격이었습니다. 2023년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광물이 50종이 넘었고, 그중 15종은 중국 의존도가 100%에 달했습니다. 칼륨, 게르마늄, 비스무스, 안티몬 같은 핵심 광물들이었습니다. 이 광물들은 반도체 웨이퍼, 적외선 센서, 미사일 유도 장치, 배터리 전해질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2024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허가제를 실시하며 사실상 서방 국가들에 대한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펜타곤 보고서는 현재 재고로는 6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F-35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용 리튬과 코발트를 중국 재련소에 의존했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은 히토류 공급 차질로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원 하나로 전체 산업이 인질로 잡힌 셈이었습니다. 중국에 완전히 종속된 자원 공급망, 미국은 이 사슬을 끊어낼 파트너를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50년 동안 오직 뽑아내는 기술만 연구한 한국의 한 기업이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고려아연이어야 했을까요? 답은 기술의 격차에 있습니다. 1974년 설립된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오직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광석에서 금속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순수하게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려아연의 회수율은 99%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재련소가 광석에서 금속을 85에서 90% 정도 뽑아낼 때 고려아연은 거의 모든 금속을 추출해냅니다. 1톤의 아연 광석에서 다른 업체가 850kg을 뽑을 때 고려아연은 990kg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숫자상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연간 수십만 톤을 처리하는 산업에서 이 격차는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산물 회수 기술입니다. 아연 광석을 재련하면 인듐, 카드뮴, 게르마늄 같은 희소 금속이 미량 포함되어 나옵니다. 대부분의 재련소는 이를 불순물로 취급해버리지만 고려아연은 이 찌꺼기에서도 희소 금속을 추출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의 필수적인 인듐은 전 세계 생산량의 15%를 고려아연이 공급합니다. 이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산 재련소의 기술자들은 30년 넘게 같은 공정을 담당하며 노하우를 축적했고 연구소는 매년 매출의 3%를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 최적의 온도와 압력, 화학 반응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들이 버리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기술, 이것이 고려아연을 중국조차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고려아연에 주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습식 재련 공법입니다. 전통적인 재련 방식은 광석을 1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 금속을 분리하는 건식 재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왕산가스와 중금속 분진이 대량으로 배출되며 주변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미국 본토에서는 사실상 건설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고려아연은 1990년대부터 습식 재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석을 고온으로 굽는 대신 황산 같은 화학 용액에 녹여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도는 90도 정도로 낮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은 건식 재련 대비 80% 이상 감소합니다. 미국 환경청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고려아연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장은 연간 2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환경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습식 재련 공법 덕분에 매연 없이 조용히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바로 이 모델을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국 영토 안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2025년 미국 에너지부는 고려아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히토류와 리튬 재련소 건설에 고려아연의 습식 재련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이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독립 전략에 한국 기술이 핵심 축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고려아연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을까요? 2024년 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연합이 고려아연 지분 인수에 나서며 적대적 인수합병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자본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국가 안보 이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기술 유출 가능성이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한국계 사모펀드이지만 투자자 구성에서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모펀드의 속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 수익성 높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려아연의 재련 기술이 중국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빼가는 전략을 지속해왔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00명 이상의 배터리 핵심 연구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고 삼성과 SK의 기술 기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습식 재련 기술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야당은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기술 주권 수호를 주장하며 고려아연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과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려아연의 습식 재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 배터리 소재 기술과 같은 급의 최고 등급 보호 조치였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매각이나 기술 이전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은 더 이상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목하고 중국이 노리는 이 기술을 어떤 이유로든 해외로 유출시킬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대했고 MBK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고 소액주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5년 초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이 분쟁이 단순한 돈 싸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공급망의 주도권, 기술 주권, 동맹국과의 신뢰, 이 모든 것이 한 기업의 경영권에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고려아연 기술 보호를 거듭 요청했고 한국은 국가 핵심 기술 지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은 한미 공급망 동맹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원 전쟁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석유를 둘러싼 싸움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희소 금속과 재련 기술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총성은 없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멈추고 전투기가 생산되지 못하며 전기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합니다. 고려아연의 사례는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0년간 묵묵히 쌓아온 재련 기술이 이제 미국의 공급망 독립 전략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하며 압박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의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적 자산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위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이 모든 것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촘촘한 감시와 보호 체계, 투명한 지배 구조, 장기적 관점의 산업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30년 고려아연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원 공급망이 완성될 때 우리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재련은 더 이상 더러운 산업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안보를 지키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술이 곧 주권이고 주권이 곧 미래인 시대가 왔습니다.